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5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Thursday Night Football을 제외한 이제 13경기에 대한 승부 예측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이제 6회차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와 닮은 사람 찾기였고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이 5경기에 대한 승부 예측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일부에 올라온 이 공지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일리. 시옥스. 네. 자, 13경기에 대한 이제 프리뷰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덴버 브론코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덴버 브론코스가 지긴 했지만 상당히 좀 좋은 경기력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네, 좋은 공격력과 마무리를 짓진 못했지만 그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브론코스도 조금 이렇게 위험한 팀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플레이오프까지 가기는 못하지, 뭐 어렵겠지만 이런 위험한 팀이 갈 길 바쁜 플레이오프 팀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다. 네. 라는 걸 한번 좀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두 팀의 경기를 좀 보면 저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수비 강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비는 강하고 공격은 좀 취약하고. 근데 공격이 둘 다 취약한데 최근에 이 두 팀 다 러싱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빌스는 데빈 싱글테리, 네. 그다음에 그 브론코스는 필립 린시, 이 두 러닝백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또 두 팀의 쿼터백들이 보면 이름이 성이 똑같아요. 네. 앨런, 조시 앨런과 브랜든 앨런인데 두 선수 다 지금 보면 상당히 기동력이 좋은 그 젊은 잘 뛰는 쿼터백들이다. 물론 이제 그래서 듀얼 스렛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파켓 패스 기동력도 있다. 기동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쿼터백들이다. 두 팀이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많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둘 젊은 쿼터백들이 아직은 리시버들과 손발을 맞춰가는 중이라 그렇게 이렇게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다. 근데 반면 수비는 상당히 좋아요. 네. 이 두 팀 다 빌스는 리그 3위, 브론코스는 리그 4위에 강한 수비를 가진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탑 4의 수비를 가진 팀들인데 둘 다 수비는 좋지만 턴오버를 많이 유발하고 색을 많이 하고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수비들은 아니다. 상대를 그냥 잘 막는 팀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날 경기가 그 펼쳐질 그 환경을 보면 버플로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그렇죠. 이제 이때쯤 되고 버플로에서 경기하면 눈이 올 가능성이 높다. 쉽죠. 5대5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눈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운 날씨에서 수비가 강하고 공격이 부진한 두 팀들의 대결이라 로우 스코어링 게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 일단은 그 러싱 공격 중심으로 해서 두 팀 다 이제 러싱 공격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러싱 공격 중심으로 해서 필드 포지션 배틀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래서 이제 뭐 펀트 대잔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득점을 못 하더라도 필드 포지션을 누가 더 유리하게 잡느냐. 네. 그리고 결국은 누가 턴오버를 유발해내느냐, 누가 실수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기회를 잡았을 때 누가 착실히 점수를 쌓아가느냐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 사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페이스를 보면 빌스의 데빈 싱글테리가 좀 더 페이스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인인데 지금 프로에 적응하면서 최근에 이제 6.1야드 그 캐리당 한번 뛸 때마다 6.1야드의 러싱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빌스가 공격 러싱 공격이 좀 더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패스 러싱에 있어서 버펄로의 디펜시브 라인이 더 좋다. 디펜시브 태클 조던 필립스, 에드 올리버, 그다음에 디펜시브 엔드인 셰크 러슨과 제리 휴스의 패스 러시가 조금 더 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버플로가 우세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저는 빌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미세하게나마 빌스가 조금 더 이제 전력상 앞서는 느낌도 있는데다가 홈필드 어드밴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경기에 임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덴버 브론코스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이제 플레이오프랑 거리가 있는 팀이고 버팔로 빌스 같은 경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홈이고 동기부여 쪽에서 더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빌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좋아하는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승패 예측 전에.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베어스하고 자이언츠 하면 저는 이제 바로 뭐가 연상이 되냐면 시카고 베어스 하면은 이제 85년 베어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85년 베어스는 역대 최고의 수비다. 그 수비만이 아니라 역대 최고급의 팀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거는 그 다음에 우승했던 86년도 뉴욕 자이언츠도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다. 특히 수비가 정말 좋았던 팀이다. 그래서 86년 자이언츠를 좀 소개해 드릴 겸 해서 네. 이 85년 베어스와 86년 자이언츠를 잠깐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양 팀이 그 해에 85년, 86년에 각각 리그를 정말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85년 베어스는 15승 1패로 정규 시즌을 이제 마감을 했었고 그래서 우승을 했고 뉴욕 자이언츠는 86년도 뉴욕 자이언츠는 14승 2패로 네. 리그 1위를 기록했었고 그 경기당 득실을 보면 85년 베어스는 득점이 경기당 28.5점으로 리그 2위, 실점이 12.4점으로 압도적으로 1위. 뉴욕 자이언츠는 이때 득점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23.2점으로 리그 8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실점은 14.8점으로 리그 2위. 근데 왜 리그 2위냐? 실점 1위가 베어스가 더 셌기 때문에. 그래서 베어스가 85년에 이어서 86년에 더 좋은 수비로 11.1점을 허용했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기당 실점이 베어스에 이어서 2위였다. 네. 근데 이 두 팀이 또 어쨌든 이 해에 각각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규 시즌 기록도 압도적이지만 플레이오프에 가서 이 정말 상대를 이기는 게 정말 플레이오프 가는 팀들 다 잘하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지. 그 팀들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겼느냐 이게 정말 놀라운데 일단 85년 베어스 보면 디비전 라운드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21대 0으로 이겼어요. 그다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 가서 LA 램스를 24대 0으로 또 셧아웃. 그다음에 결승전 가서는 슈퍼볼에서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을 46대 1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경기의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득실 차이가 플러스 81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27점 차이로 이겼다. 근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정규 시즌에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가 많은데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을 두 번이나 셧아웃을 할 뿐만 아니라 평균 27점 차이로 이겼다. 정말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다는 거고 86년 자이언츠도 한번 들어보세요. 디비전 라운드에서 49ers를 49대 3 그다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워싱턴 레드스킨스를 17대 0 셧아웃을 했고 슈퍼볼에서는 덴버 브론코스한테 39대 20으로 이겼는데 그 이제 좀 뒤에 가비지 타임에 점수를 허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합쳐보면 세 경기에서 자이언츠는 한 수 더 떠서 득실 차이가 플러스 82. 그래서 이게 역대 최다 점수차 우승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평균 27.3점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팀의 주요 선수들 좀 면면을 보면 85년 베어스의 프로볼에 뽑힌 선수가 9명, 올 프로에는 무려 11명이 뽑혔고요. 그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86년도 자이언츠는 프로볼에 8명, 올 프로에 8명. 그다음에 이제 워낙 잘했기 때문에 각종 이제 시상식에서 상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85년 베어스의 수상자 명단을 좀 보면 마이크 싱글테리라는 라인베커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받았고 감독인 마이크 디카가 이제 코치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죠. 86년도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로렌스 테일러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받았는데 이게 벌써 이제 세 번째 받았던 거였고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만이 아니라 MVP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MVP가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면 로렌스 테일러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거든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서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를 3번이나 받았는데 MVP까지 받았다는 거죠. 근데 수비수가 MVP를 받았던 게 역대 2명밖에 없고 그 중에 1명이고 로렌스 테일러 이후에는 지금까지 수비수가 MVP를 받은 경우가 그 후로는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비수로 2명밖에 안 되는 경우 중에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MVP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MVP가 됐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선수였다. 근데 제가 로렌스 테일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었던 이제 빌 파셀스 감독이 코치 오브 더 이어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정말 수비가 특히 이제 수비가 원래 이제 뭐 공격도 어느 정도 해서 역대급 팀이지만 특히 수비가 정말 강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두 팀이 정말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내가 세다, 제가 누가 세다. 더 강했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매든 게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그때 베어스가 7대 0으로 이겼고요. 2019년에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거기서는 뉴욕 자이언츠가 10대 3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다 로스코어링 게임이죠. 근데 양 팀 다 수비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시뮬레이션은 1대 1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ESPN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팀을 뽑아봐라 하고 한 그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85년 베어스가 역대 1위로 투표 결과 역대 1위, 86년도 자이언츠가 역대 8위로 이제 투표가 됐고 또 최근에 이제 NFL.com에서
맞아 100주년 시즌 그쵸? 맞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100 네. 시리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팀 100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85년 베어스가 2위로 뽑혔고 맞아요. 네. 86년도 자이언츠가 12위로 뽑혔거든요. 1위가 저 70 몇 년도 마이애미였는데 72년도 마이애미 네. 돌핀스. 왜냐면 그 팀이 이제 전승으로 우승한 유일한 팀. 아, 그 팀이 뽑혔고 바로 이어서 2위가 85년도 베어스, 86년도 자이언츠는 12위로 뽑혔다. 여기선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대 12위, 역대 2위라는 건 정말 대단하고 네. 말씀드렸던 이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이 기록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86년도 자이언츠도 역대급 팀이다라는 걸 하나 좀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두 팀이 다 이렇게 수비가 좋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팀이 그래도 더 좋냐? 일단 뭐 독자들의 평가나 그 NFL에서의 평가나 베어스가 조금씩 앞서는데 네. 이렇게 결론을 전 내렸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비팀 하면 85년도 베어스가 맞는 것 같고요. 단 역대 최고의 수비수 하면 로렌스 테일러다. 86년도 자이언츠에 있었던 로렌스 테일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85년도 베어스가 역대 최고의 수비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이해 85년에 베어스가 홈 경기에서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플레이오프 치르면 사실 이제 그만큼 더 어려운 경기들인데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1년 동안 홈에서 치른 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7.4점. 터치다운 하나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한 경기에서 10점 이하로 실점한 경기가 14경기. 그러니까 대부분 10점 이하예요. 아 그러니까 슈퍼볼을 가면 20경기 딱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4경기. 19경기고 슈퍼볼까지 하면 19경기. 왜냐면 16경기에다가 와일드카드 치르지 않고 가면 그렇죠. 19경기. 안 치르면 19경기. 그러니까 19경기 경기 중에 14경기가 상대방이 10점 이하로 묶였다. 와, 그러면 진짜 4분의 3을 10점 이하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팀이나 베어스 상대하면 오늘은 득점 못하겠구나. 이런. 그리고 그 와중에 셧아웃이 4번이나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에 색을 무려 64개나 있다. 근데 이게 기록이 아니에요.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전년도 해의 베어스. 84년도 베어스가 72개나 해서 이게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슈퍼볼하고 플레이오프에 가서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서 게임당 이 강팀들을 상대로 이제 네. 플레이오프와 슈퍼볼 가서 강팀들을 상대로 경기당 허용 야디지가 144야드.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미쳤는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칩스나 이런 팀이 잘하면 한 쿼터에 144야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 슈퍼볼 평균 그 강팀들을 상대로 한 경기에 144야드. 그리고 또 그 슈퍼볼과 플레이오프 합쳐서 경기당 실점이 3.3점. 그리고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를 상대했을 때 그 뉴잉글랜드 팀 전체의 러싱 야디지가 7야드.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왜 85년 베어스가 역대 최고의 수비라라고 말하는지, 왜 몬스터즈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진짜 딱 그러니까 진짜 이런 수비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이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역대 최고의 수비팀은 베어스다. 85년도 베어스다. 근데 역대 최고의 수비수는 아까 이제 MVP를 받았다고 하는 86년도 자이언츠에 소속됐던 로렌스 테일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렌스 테일러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로렌스 테일러가 81년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드래프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렌스 테일러가 그 81년에 데뷔해서 10년 연속으로 프로볼에 뽑혔고 그리고 9년 연속으로 퍼스트팀 올프로에 뽑혔어요. 말도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9년으로 퍼스트팀 올프로에 뽑히면서 그 중에 83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뉴욕 자이언츠가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가 부상을 당해서 로렌스 테일러가 그 시즌에는 인사이드 라인베커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 83년에는 두 포지션에서 다 퍼스트팀 올프로 뽑혔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포지션 저 포지션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는데 두 포지션에서 다 리그 최고였다. 그 스탯을 나눠도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두 포지션에서 다 퍼스트 팀 올 프로. 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미친놈인데? 이거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을 이제 3번이나 수상해서 이것도 역대 최다고요. 또 재밌는 거는 신인일 때 81년에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으면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같이 받았다. 이거 유일하다.
NFL 역사상 유일하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ROI랑 그 네. POI를 같이 받은 같은 거잖아요. 해에 받았고 유일하다. 그게 와, 역사상. 미쳤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VP를 받은 수비수 중에 2명 중에 하나인데 그 MVP를 받을 때 만장일치로 받았다. 일단 MVP를 만장일치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쿼터백들도 사실 MVP 받을 때 만장일치로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쿼터백이 아니라 수비수가 받는데 쿼터백들 다 제치고 만장일치로 받았다는 건 정말 진짜 대단하네요. 다시 나오기 어려운 네. 기록이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 외에도 조금 더 이렇게 어쨌든 로렌스 테일러를 봐야 될 거는 정성적인 영향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풋볼이라는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를 바꾸는 선수들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로렌스 테일러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영향이 있었냐면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렌스 테일러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는 주 역할이 패스러시잖아요. 특히 이제 3-4 시스템에서는 디펜시브 엔드보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패스러시를 주로 하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로렌스 테일러 이전에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는 그 공격수들의 활동을 보면서 플레이를 보면서 보고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수비수였다. 근데 로렌스 테일러가 그 공격적인 수비수, 패스러셔를 본격적으로 하는 수비수의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 디펜시브 스킴을 바꿔놨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이용해서 패스러시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서 디펜시브 얼라인먼트가 달라지고 패스 스킴이 달라졌다는 게 일단 달라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바뀌냐? 오펜시브 라인의 스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로렌스 테일러 이전에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만약에 이제 블리츠로 들어온다. 네. 근데 그걸 잘 안 하기 때문에 블리츠로 들어온다. 그러면 오펜시브 라인에서 공격에서 그 블리츠하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막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러닝백이었다. 러닝백이 뒤에 서 있다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들어오네. 그러면 가서 이제 막아줬다라는 건데 이 작은 러닝백이 로렌스 테일러를 막기에는 그렇죠. 상대가 안 되더라. 왜냐하면 라인베커 체격이 크니까. 그렇죠. 이제 로렌스 테일러가 워낙 체격도 좋고 힘이 세고 스피드도 엄청나더라. 그러니까 러닝백이 로렌스 테일러를 막기에는 너무 미스매치더라. 대응이 안 됐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오펜시브 라인에서 가장 패스 블로킹을 잘 해줘야 되는 포지션은 이제 오펜시브 태클. 그러니까 오펜시브 태클은 가장 패스 러시를 잘하는 디펜시브 엔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패스가 들어오네. 그러면 이제 러닝백이 막았었는데 러닝백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썼던 스킴이 뭐냐면 오펜시브 가드를 빼서 이렇게 패스 블로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펜시브 태클은 디펜시브 엔드를 막고 오펜시브 엔드가 이제 돌아가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막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가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펜시브 태클이 들어와서 패스러시하는 것이 뚫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오펜시브 태클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막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물론 이제 스킴에 따라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주축이 되는 이제 3-4 시스템이 있고 4-3에서 이제 여전히 디펜시브 엔드가 주 패스러셔지만 3-4 시스템 같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특히 로렌스 테일러 같은 선수들이 패스러셔가 들어오는 데는 오펜시브 태클을 이제는 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의 블로킹 스킴도 바꿔놨다. 이게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 타이랜드 세트. 네. 이게 사실은 지금은 스프레드 오펜스의 한 유형으로서 그 공격에서의 미스매치를 만들기 위해서 투 타이랜드를 쓴다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투 타이랜드를 처음 도입한 거는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조 깁스 감독이거든요. 80년대. 근데 이제 조 깁스 감독이 투 타이랜드 쓴 거는 당시에는 타이랜드의 첫 번째 역할은 블로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타이랜드를 두고 투 타이랜드로 블로킹을 한 거예요. 로렌스 테일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투 타이랜드를 쓴 거죠. 그리고 그걸로도 안 돼서 만든 포지션이 뭐냐면 아예 없는 H백이라는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H백이 포지션이 아니 F백하고는 또 다른데 그냥 H백은 라인 오브 스크리미치에서 한 발 떨어져서 뒤에 서 있는 타이랜드하고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포지션을 전혀 처음 들어보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F백은 아니에요. 그냥 그 H백이라고 해서 타이랜드의 약간 변형된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로렌스 테일러를 막기 위해서 없던 포지션까지 만들었다. 왜냐하면 레드스킨스는 2번씩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 깁스 감독이 로렌스 테일러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오펜시브 라인의 스킴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하고 포지션까지 만들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럴 정도로까지
그 로렌스 테일러가 이 디펜시브 스킴, 오펜시브 스킴을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NFL이라는 이 풋볼이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바꿔놓은 그렇죠. 그런 선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풋볼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수비와 공격의 그런 대열, 그런 어떤 스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로렌스 테일러로 인해서 바뀌어진 게 상당히 많다. 최초의 어떤 그 퍼스널의 개념도 그때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러면? 기본에 있던 것 중에서 많이 변형이 됐다는 거죠. 음. 많이 이제 어쨌든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팬분들께 하나 이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 유튜브든 어디 가셔서 로렌스 테일러 그 경기 장면들을 좀 찾아보시라. 왜냐하면 지금 어느 패스러셔를 지금 찾아서 보시더라도 로렌스 테일러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로렌스 테일러는 달라요. 근데 로렌스 테일러를 보면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로렌스 테일러가 패스러시 하는 걸 보시면 맹수가 사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쿼터백이 뭐 이렇게 그 얼룩말이나 사슴 같고 로렌스 테일러가 암사자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정말 빠르고 공격적이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달려든다. 그죠, 어흥이다. 그래서 이 로렌스 테일러가 그 80년대, 90년대 선수 생활할 때 그 공격수들이 뽑았던 가장 두려운 선수로 이게 뽑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년 자이언츠도 절대 만만한 수비가 아닌데 85년 베어스가 그래도 수비 팀에서는 좀 더 앞선다. 네. 그런데 로렌스 테일러가 최고의 수비수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86년도 뉴욕 자이언츠가 코치진도 수비 코치진은 역대 최고다. 왜 그러느냐? 그때 감독 빌 파셀스라는 감독도 명장이지만 네. 그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누구다? 벨리책. 빌 벨리책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쨌든 이 두 팀이 어쨌든 역대급 팀들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에 대한 이제 승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 저는 자이언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시죠? 일단은 이게 최근에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 공격력. 일단 공격도 안 되고 그 공격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즈만 해설위원이 이제 거의 한 3, 4주째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공격이 안 되니까 수비도 안 되고 결국 이제 그 부담들이 이제 서로가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공격이 그쵸. 수비에 부담을 지우고 수비가 안 되니까 그 수비가 안 되는 게 다시 공격에 부담을 지우고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데 그래도 뉴욕 자이언츠는 물론 이제 기복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쿼터백이 트루비스키보다는 데니얼 존스가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이언츠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이제 시즌 초반이었다면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두 팀 중에 이제 승리를 할 팀을 고르라고 하면 자이언츠 쪽으로 좀 손이 기울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베어스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네. 지금 최근 1승 4패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모처럼 분위기가 더 안 좋은 팀을 만났어요. 자이언츠가 최근 6연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도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컨 바클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지난주 뉴욕 제츠를 상대로 했을 때 13번 공을 캐리해서 1야드에 묶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이컨 바클리가 시즌 초반에 이제 하이앵클 스프레인을 당해서 그 부상을 사실 어떻게 다 낫기 전에 조금 일찍 복귀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난주 경기에서 사실 어깨 부상도 좀 당해서 지금 어차피 팀이 성적이 안 좋아서 뭐 플레이오프 갈 것도 아닌데 팀 내에서는 지금 제가 지역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세이컨 바클리를 그냥 셧다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이 좋은 선수를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를 이 의미 없는 경기들에서 어차피 뭐 우리 플레이오프 갈 것도 아닌데 이런 데서 바클리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클리는 그거는 거절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뛰든 안 뛰든 바클리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럼 베어스도 한번 보면 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자이언츠는 그 공격이 패스러시가 안 좋은 팀을 만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다. 그런데 패스러시가 조금 좋은 팀을 만나면 데니얼 존스가 사람이 바뀌어서 공격이 너무 안 되더라. 그런데 그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러시가 좋던 나쁘던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1년 내내 어느 정도의 공격을 가진 팀이다라는 걸 딱 보여줬고 트루비스키가 결장을 할 텐데
트루비스키가 들어오던 체이스 데니얼이 들어오던 공격력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베어스는 그 시즌 내내 보여줬던 한 10점 초반대, 20점 조금 안 가는 그 언저리에 득점을 할 것 같다. 근데 자이언츠는 어떨 것 같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놀란 게 지난주 뉴욕 제츠를 상대로 해서 뉴욕 제츠가 지금 어느 정도 팀이냐면 공격력이 리그 최하위의 팀이거든요. 이런 팀한테로 34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팀이 이렇게 수비가 물론 아주 정상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팀이긴 한데 제츠가 패스러시가 약점이거든요. 수비에서는 나름 런 디펜스는 좋은데 패스러시는 좀 약하다. 근데 그 제츠 패스러시한테 색을 6개나 당하고 데니얼 존스가 이제 그렇게 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패했었는데 제츠 패스러시도 이렇게 당할 것 같으면 칼릴 맥이 있는 베어스한테 좀 이렇게 좀 당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뉴욕 팀들 간에 이제 같은 홈을 쓰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잖아요. 왜 지역 라이벌. 네, 그런 개념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나. 네.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쓰기 좋아하시는 표현 약대약의 대결이 갈까? 약대약 마카 이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턴오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코어링 경기 그다음에 이 경기도 시카고에서 벌어지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추운 지역 시카고가 지금 윈디시티 날씨가 이제 변수가 되는 경기에서 공격력이 안 좋은 팀들까지 끼리 붙었을 때는 정말 지루한 경기 중에 하나의 실수가 하나의 턴오버가 그 경기를 좌우할 수 있다. 그렇죠. 승부를 불러가죠. 그렇죠. 근데 뉴욕 자이언츠가 지금 턴오버가 24개나 되면서 리그 2위다. 턴오버 머신이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자이언츠보다는 베어스가 조금 더 득점 기회를 많이 갖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피니에로 키커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베어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상이 갈리게 됐습니다. 저는 자이언츠 승리를, 이진만 위원은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뭐 굳이 예상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 경기 뭐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두 팀도 사실 4주차에 대결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스틸러스가 지금하고 좀 달랐죠. 그렇지. 그때 스틸러스는 이제 3패였던 팀. 그러면서 이제 부상도 겹치고 뭐 올 시즌 날아갔나?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애미, 뭐 신시내티 이런 팀들과 탑픽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마이애미가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서 팀이 달라졌죠. 트레이드 픽이 떡상중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랬던 팀이 벵갈스를 상대로 해서 27대 3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그때부터 이제 나타났던 징조가 뭐냐면 스틸러스가 수비는 괜찮네. 왜냐면 이때 스틸러스가 앤디 덜슨을 무려 8차례나 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스틸러스가 수비에서부터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좀 다른 팀이 돼서 지금 이제 5승 5패죠. 벵갈스보다 무려 5승을 넣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스틸러스가 과연 그러면 또 손쉽게 이길 거냐? 그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스틸러스가 지금 지난주 이제 브라운스와의 난투로 인해서 그 영향을 좀 받을 거다. 물론 이제 뭐 징계를 당한 선수는 이제 파운스이 한 명이지만 아까 막 1부에서 저희가 센터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1부에서 리뷰한 것처럼 주전 리시버 2명. 그러니까 디언테이 존슨, 주주 스미스 슈스터 2명이 지금 헤드 인저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컨커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른다. 그리고 하더라도 재기량을 발휘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임스 코너 또 어깨 그쵸. 다시 부상 재발하면서 그쵸. 중간에 나갔고 그래서 제임스 코너가 지난주에도 아마 공을 5번밖에 캐리하지 않았나 뭐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스틸러스도 공격이 상당히 좀 취약해질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원래도 공격이 안 좋았지만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스틸러스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지금 벵갈스는 어떠냐면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벵갈스는 보면 일단 플레이메이커가 너무 없어요. 러닝백 조 믹슨이 최근에 좀 살아나고는 있지만 도와줘야 될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닮은 거울 중에 한 명인 지오바니 버너드가 너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러닝 게임이 조 믹슨 한 명만으로는 안 되고 올 시즌 이제 계속 출전을 못하고 있는 AJ 그린의 공백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이제 뭐 쿼터백까지 바뀌고 했는데 또 오펜시브 라인까지 약하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레이더스에게도 보면 색을 5개나 당하고 근데 스틸러스는 그보다
패스러시가 더 강하고 그렇죠. 턴오버 유발 정말 잘한다. 그럼 이런 수비를 상대로 했을 때 과연 벵갈스가 아무리 스틸러스 공격이 약해지더라도 이런 팀을 스틸러스가 지겠느냐 이런 팀 상대로.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스틸러스가 약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시내티는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스틸러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스틸러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사실 이 경기는 물론 스틸러스의 전력이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바로 이렇게 스틸러스 쪽으로 좀 손이 올라가는 좀 그런 경기였습니다.